몸 건강과 정신 건강 둘 다 챙겨야 되는데 한쪽만 신경 쓰는 일종의 편식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잘해도 반쪽짜리 웰빙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불균형인데. 네. 그렇다면 마음의 건강,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일단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명상이나 사색, 기도나 일기 쓰기 등도 정신의 건강, 즉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해서 각자 상황에 맞는 걸 좀 택해서 꾸준히 좀 실행하길 권고드리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철학 공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 아픈 철학 공부가 무슨 마음의 평온을 주는가라고 그러게요. 공부해요. 예. 그렇죠. 생각할 수 있지만 철학을 공부하면 정신 건강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철학 공부를 강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은 사람이 철학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고 늙었다고 해도 철학을 실증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마음의 건강을 얻기 너무 이르거나 늦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가 철학 공부를 권하는 이유도 그것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철학 공부가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것이 이제 선뜻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네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에피쿠로스가 철학 공부를 강조한 책 제목이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기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쾌락이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쾌락이란 행복한 삶의 원칙이며 그런 삶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모든 쾌락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불쾌한 일이 따른다면 쾌락을 제쳐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쾌락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쾌락 중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과 외려 불쾌감을 주는 게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둘을 잘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철학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철학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지나치게 많은 쾌락을 탐하거나 또 쓸데없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건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철학 공부를 하면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하고 평온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철학을 공부하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흔히 왜 사람들은 이제 철학이란 영어 단어 필로소피아를 파자해서 지혜, 그 소피아에 대한 사랑, 필로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사랑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러니까 철학이란 지혜를 사랑하고 그걸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정의예요. 근데 이제 프랑스 철학자 프랑스와 리오타르는 다르게 정의하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지혜를 욕망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뭘 욕망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욕망의 덫에 자꾸 포획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 자본주의 소비 사회에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욕망의 집어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자기 전까지 수많은 광고, 홍보성 기사 이런 것들 접하며 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철학을 하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걸 욕망하게 되는데 정작 그 본인은 당사자는 그런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평온을 잃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반면에 철학을 공부하면 그 욕망을 아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욕망과 대면하게 되고 타인이 만든 욕망이라든지 나한테 불필요한 욕망에는 빠져드는 걸 좀 방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걸 좀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 공부가 딱 중심 잡고 마음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에피쿠로스나 리오타르만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스토아 철학자 중에 세네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도 철학을 해야 웰빙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불사의 신들 덕분이지만 잘 사는 것, 이게 웰빙이죠.
잘 사는 것은 철학 덕분이다. 그러니까 세네카는 로마 제국의 폭군으로 알려진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도 유명한데요. 물론 뭐 말년에는 네로 황제의 모함을 받아서 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당시 대부분은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았거든요. 그런 그가 자기가 잘 사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죠? 그 자기가 가진 철학 덕분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세네카는 철학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운명과 죽음 그리고 신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인간 스스로의 관점과 태도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운명과 죽음과 신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철학을 한다고 해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내 마음대로 바뀌는 건 아니겠죠. 그죠? 하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과 태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상태를 불행으로 해석하거나 마음이 심란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컨대 철학 공부가 마음의 건강과 정신적 평안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 평강과 마음의 건강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겠는데 네. 워낙 철학책이 어렵고 철학 공부가 이제 좀 난해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주변에서 철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고 힘들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가 한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키르케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철학에서는 결코 시작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것은 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네. 철학이나 철학자들한테 어려운 것은 중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철학 공부는 시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만두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시작도 그러니까 어려워요. 시작도. 철학 공부에 한번 심취를 하면 그 좋은 걸 알고 난 다음에는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이것도 경험한 거거든요. 저만 해도 제가 학부를 공대를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석박사를 경영학 돈 된다고 생각해서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경영 박사시죠. 예, 그죠. 이후에 이제 철학에 한번 빠진 다음에는 지금 십수년째 헤어나고 있지 못하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철학 공부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맛을 보고 나면 그만둘 수가 없는 게 또 철학이기도 해요. 해서 좀 쉽진 않지만 철학을 시작해 보시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작가님말로 이 키르케고르의 주장을 몸소 경험하신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해서 이제 진정한 웰빙을 위해서는 몸 건강, 마음 건강을 모두 챙겨야 되는데 이 마음을 건강하고 평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철학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거나 또는 내가 꼭 웰빙을 하고 싶다면 올해는 철학 공부에 좀 도전해 보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튼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가 올해는 진정한 웰빙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생활 속의 인문학 오늘도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강 PD의 3분 클래식입니다. 귀에 익은 클래식 한 곡 강성민 PD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성민 PD입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 이 시간에는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중 전주곡 1번을 골라봤습니다. 음악사적으로 볼 때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위대함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지만 그중에서 서양 음악의 근간을 이루는 장단조 체계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업적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균율로 조율된 음계를 쓰는데요. 바흐가 살았던 시대에는 대체로 순정률이나 이를 보완한 가온 음률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률로는 24개의 조성 중 일부에서 화음이 맞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한 옥타브를 정확히 12등분한 평균율이었습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은 당시로는 아직 새로웠던 평균율을 과감히 시도한 작품입니다. 총 24개의 장조와 단조를 C장조부터 차례로 사용해 작곡했고 각각은 전주곡과 후가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은 1권과 2권, 2권이 있는데요. 그중 1권의 첫 번째 전주곡은
시장조로 작곡된 평이한 곡이지만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 후에 작곡가 구노가 이 곡을 기초로 아베마리아라는 성악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은 현재는 주로 하프시코드나 피아노로 연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엘렌 그리모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서 프렐루드 1번을 엘렌 그리모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올해부터 연금 관련 세제도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연금 계좌 세액공제는 확대되고 퇴직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하는데요. 은퇴 설계 오늘부터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연금 계좌 저축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된다고요. 직장인들이 이제 노후 준비, 절세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이제 IRP랑 연금저축 같은 그렇죠. 금융상품 떠올릴 텐데요. 예. 이제 IRP 연금저축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연금계좌라고 하거든요. 예. 이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제 가입할 수 있고 여기에 가입하면 이제 일정한 한도까지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세액공제 한도가 이제 올해부터 조금 많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먼저 연금저축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요. 지난해까지는 이제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금액에 대해서 한 해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예.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또 소득이 많으면 좀 적게 받았어요. 종합소득이 1억 원,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1억 2천 넘어가시는 분들은 한 해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한도도 다르고 금액도 좀 작았잖아요. 예. 이게 올해부터 달라진 거는 소득 크기랑은 상관없이 한 해 연금저축 가입자는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작게는 200만 원, 많으신 분은 한 300만 원 정도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서 상당히 크게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하고 지금 설명해 주신 연금저축하고 IRP를 합해서 최대 얼마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금저축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예. 연금저축은 아무리 많이 저축하더라도 600만 원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액공제를 해주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연금저축이 600만 원 이내에서 저축한 금액하고요. IRP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해서 한 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 IRP 합산해서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거하고 비교하면 한 200만 원 정도 혜택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연금저축 IRP에 한 늘어난 한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올해부터 저축계획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은 뭐 대부분 이번 달에 세액공제 신청할 텐데 이번에 세액공제 신청할 때부터 이 늘어난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설마 하시면서 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올해 1월 달에 세액공제 연말정산하는 거는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분이라서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저축한 금액에 대한 적용이기 때문에 지난해 세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거고 늘어난 거는 이제 올해 저축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축한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맞춰가지고 이제 올해 저축 계획을 조금 조정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연금저축하고 IRP 자동이체로 납입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놨어요. 보통 세액공제 딱 한도 맞춰가지고 저축계 자동이체 맞추는 분 많으신데 그거를 올해 연초 1월달에 좀 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 원 정도를 납부하셔야지 12달 하면 600만 원 한도가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연금저축 IRP 같이 하시는 분은 뭐 연금저축에 월 50만 원 하셨으면 IRP에는 25만 원 정도 하셔야지 두 개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거든요. 요거 맞춰가지고 이제 저축 계획을 조금 연초에 조정을 해놓으시면 연말에 세액공제 한도 다 찾아서 내년도 세액공제 받을 때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도를 다 채우면은 세금 얼마나 이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900만 원 저축하면 900만 원 세금 돌려받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예. 저축 금액에 이제 세액 공제율을 곱해가지고 돌려받거든요. 그렇죠. 예. 세액 공제율도 이게 소득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제 지난해까지는 이제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걸 조금 조정해서 4,500만 원까지 상향시켰어요. 예. 종합소득 4,5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신 분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 정도를 돌려받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연금저축 가입해서 600만 원 정도 납입하신 분 같으면은 600만 원 저축하고 99만 원 세금 돌려받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900만 원까지 한도 다 채워서 받으시는 분은 900만 원 저축하시고 148만 5천 원 정도 돌려받으니까 꽤 큰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종합소득이 또 한 4,500만 원 넘어가시는 분 있잖아요. 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총급여가 5,500만 원 넘어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축한 금액이 13.2% 정도 돌려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600만 원 저축하셨던 분은 79만 2천 원, 900만 원 저축하시면 118만 8천 원이니까 이분도 뭐 약간 소득 적으신 분보다는 적게 받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금액 세금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올해 저축 계획 잘 조정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한도 다 채워서 이제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퇴직 소득세도 많이 줄어든다면서요? 올해부터 이게 많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퇴직 소득이라는 게 이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에 붙는 세금 말하는 거잖아요. 퇴직소득세가 이게 많이 줄어듭니다. 이게 왜 줄어드냐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예. 근속연수 공제라는 게 있어요. 예.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한테 좀 세금 혜택을 많이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근속연수 공제인데 이 공제 금액이 대폭 확대됩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5년 이하 근로자 같은 경우에 1년에 30만 원 밖에 공제가 안 됐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1년에 1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5년 근무하고 퇴직하시는 분이면 종전에는 150만 원 공제 받았는데 올해는 한 5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또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더 많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6년에서 10년 사이에는 1년에 50만 원 해주던 것들을 200만 원까지 해주고요. 11년에서 20년 근무하신 분은 1년에 80만 원 공제해둔 거를 1년에 250만 원, 20년 초과하신 분은 1년에 1,200만 원 공제하던 거를 1년에 120만 원 공제해두는 거를 300만 원까지 예. 공제하는 걸로 늘어나서 오래 근무하신 분일수록 많이 공제받을 수 있게끔
대폭 확대돼서 퇴직소득세 부담 많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이제 한 회사에서 한 10년 일하고 퇴직할 때 한 1억 원 정도 받는 분을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가 지난해 퇴직하셨다. 지난해 12월 31일 날 퇴직하셨다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한 548만 원 정도 납부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이분이 올해 1월 2일 날 퇴직하셨다. 그러면 올해법 적용되잖아요. 예. 그러면 426만 원 정도만 납부하면 되니까 세금이 한 122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비율로 보면 한 22% 정도 줄어드는 거라서 크게 줄어드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네요. 예. 또 정년퇴직하신 분들 중에는 오래 근무하신 분 많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서 한 30년 일하시고 퇴직하시면서 한 3억 원 정도 퇴직금 받는 분들이 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똑같은 조건에서 작년에 만약에 퇴직하셨다 그러면 1,519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 같은 조건에서 올해 퇴직하면 1,085만 원 정도 세금이 되거든요. 예. 세금이 한 434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거니까 한 28% 거의 가까이 줄어들어서 퇴직소득세는 많이 경감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작년 말에 퇴직한 분과 올해 초 퇴직하는 분은 며칠 사이에 세금 차이가 꽤 크겠는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이야기 물어보시거든요. 보통 이제 소득세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예. 지난해 12월 31일 날 퇴직하신 분들은 퇴직하면서 바로 퇴직금을 받지는 않아요. 예. 법에는 퇴직금 수령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으니까 보통 올해 첫째 주나 둘째 주에 퇴직금을 받으실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나 퇴직금 지금 받았는데 이거 세금 할인해 주는 거냐. 예. 이건 지금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퇴직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31일 날 퇴직하셨으면 작년도세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할인된 거 적용을 못 받으시고 예. 올해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신 분들은 그 적용을 받으시게 돼요. 예.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퇴직일자 보통 정년퇴직 12월 31일 하는 회사들이 예. 많거든요. 그걸 약간 하루 정도 조정을 해주는 회사들도 있어서 그렇게 근로자들 편의를 봐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또 대부분 정해진 룰에 따라서 가는 거라서 예. 그러니까 퇴직 일자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올해 퇴직하시는 분부터 감면된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금 계좌에 저축한 돈을 수령할 때 이 내용도 한번 짚어주세요. 연금계좌 수령할 때도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왜냐 그러면 저축할 때 세액공제를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운영하면서 운영 수익에 대해서 원래 이자 소득세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내는데 일반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하면 금융회사에서 3.3%에서 5.5% 세금 떼고 이제 수령하게 돼요. 이자 소득세보다는 낮은 세금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연간 1,200만 원 연금 소득이 넘어가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금액이 1,200만 원을 넘어가면 해당 소득 전체를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해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세부담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많으신 분 같은 경우 예. 연금 1,200만 넘어가면 전체 금액이 다 합산되니까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연금 받은 거 이거 얼마 세액공제 받았다고 세금을 이렇게 더 내냐 예.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고쳤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종합과세는 가는데 세부담이 아무리 크더라도 16.5% 넘어가시는 분들은 나는 이거 종합과세 안 할래 그냥 분리과세 해줘라고 신청하면 16.5% 세율로 분리과세 할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리 세부담이 늘어나더라도 16.5%까지만 내게끔 하는 제도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였습니다. 마로니의 동승로에서 전해드리면서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1월 1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토요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햇빛 타는 거리에 서면 나는 영원한 자유인일세 그 꿈의 거리에 서면 나는 낭만으로 가득 찰 거야
석양을 등에 지고 걸어오는 많은 사람들 가로등에 불이 켜지면 불빛 속에서 춤을 출 거야. 많은 연인들이 사랑을 하는 만남을